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러면 세무조사 나간 어떤 자산이나 어떤 소득의 기준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자본의 합, 그 자산이 얼마 이상이면은 조사가 나오냐, 그리고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조사가 나오냐, 그런 기준은 없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공개일 것 같은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게 조사 선정의 기술입니다. 아니 근데 그 보면 이제 네. 진짜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자영업자, 네.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도 세무조사 맞았다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자장면집이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조사받았다 이런 거 저는 잘 못 봤는데 그런 데가 만약 나왔다면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다던가 아니면 차명 계좌를 좀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다든가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너무 여러 번 거부하다가 그게 이제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의심을 사는 사례가 있거나 네. 그럴 때는 네. 소규모 자영업자한테도 나갈 수가 있다라는 네, 거고. 조사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세무당국의 그 의심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산다라든지 대표적인 뭐 좀 의심 사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의심 사는 거래가 되게 많죠. 근데 뭐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뭐 생각나는 네. 게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분이 다른 자금 출처 플러스 저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금 15억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현금 15억이 어디서 났는지가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좀 의심사죠. 근데 이분이 그거를 예전에 뭐 금을 샀고 아니면은 코인으로 교환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럼 금을 샀던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금을 팔았는데 우연히 현금으로 받았어요. 스토리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인도 이분이 예전에 코인을 15억 1억 5천에 샀던 그 근거가 있고 그걸 요번에 판 거예요. 설령 현금으로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네. 그걸 출금한 기록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5억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걸 잡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다른 문제고 네. 세무조사로 선정될 확률이 좀 높아진다. 아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입증하고 과세관청에서 어디서 났냐,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조사가 좀 거칠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세무조사를 불러오는 혹은 추징금을 부르는 실수 혹은 고의 어떤 좀 사례별로 좀 한번 이번에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 그 왜 현금 인출 방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오해일지 진실일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진짜로 ATM기에서 네. 아니면 뭐 자동이체가 됐든 인터넷 뱅킹이 됐든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거래하면 이게 세무당국에 탁탁탁탁 포착이 됩니까? 제가 이제 이게 국세청 아는 형 유튜브 첫 번째 영상에서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뽑지도 못하냐. 내가 세금 내고 번 돈이다. 그거 뽑아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당연히 뭐라고 안 하죠. 즉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하루에 한 개 은행에서 인출한다. 보고는 돼요. 그걸 고액 현금 인출 보고 제도라고 하고 네.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는 되지만 그 돈을 보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네. 기록으로는 다 남고 보고가 되지만 보고 들어갔다 해서 매번 조사 나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거 한번 안 해본 국민이 뭐 많이 있겠지만 반대로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봤고 저는 뭐 조심한다고 안 했지만 그거 무심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 조사한다? 그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약간 더 의심스러운 사람의 일부를 좀 탈루 혐의가 농후한 사람, 심한 사람을 일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는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1,000만 원 넘게 뭐 몇 번 출금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고된 내용이 곧바로 나한테 치명타를 날리는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쌓여 있다가 정말 내가 이 다음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거를 세무서에서 참고할 수 있지는 않을까. 참고한다 한들 제가 그 돈 뽑아서 내가 썼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네. 몇 번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네. 1,000만 원씩 3번을 인출한 것까지는 괜찮고 뭐 한 5번 이상 인출하면 더 많은 의심을 받고 이게 뭔가 자로 잰 듯이 뭐가 기준이 그러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죠. 그게 더 헷갈리는데 그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보니까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현금 인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무조건 보고가 된다. 그렇게 몇 번 이상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을 하면 문제가 되고 조사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증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5번이면 난 4번까지만 뽑아야지. 네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불복인지 그냥 국세청 마음인지 국세청 마음인 것 같지는 않고 그거를 뽑아서 국세청 내지는 어딘가에선 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소비 패턴, 주변에 그 뽑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좀 관찰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찰하는지는 그 제가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맞습니다. 그 부분을 뽑아서 그 은행에서 만약에 다른 데로 보내는 게 보인다든가 연결 계좌를 또 쫓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그거를 금융기관에서 또 보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근데 아까 이제 세무사님 말씀 중에 조심한다. 네.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게 조심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네. 1,000만 원 이상은 의심받으니까 999만 원. 너무 850만 원. 너무 티나는데요? 999만 원. 그러면 이거는 네. 어떻게 그 레이더망에서 비껴갈 수 있는 거? 왜냐면 네. 이제 그 국세청도 뭔가 이제 알고리즘을 짜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 이제 또 원이 딴딴딴딴따 뜨게끔 아니면은 이 금액 이상이 인출되면은 FIU에 보고를 하시오라는 기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895만 2,655원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고액 현금 인출을 1,000만 원 이상 몇 번 했을 때, 1년에 몇 건 했을 때, 그거를 조사하는데 기준이 없듯이 이걸 이제 의심거래라고 해요. 1,000만 원 이하지만 나이, 직업, 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출금 행태가 다소 의심스럽다. 그 의심거래로 판단해서 FIU로 통보하는 거, 그 기준을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은행에서 갖고. 은행 내에는 이제 준법 간신이라는 사람이 네.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보시다가 의심거래로 보이면 저도 정확히 몇 건을 보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정 건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제 FIU. 네. 근데 그거를 또 보고를 안 했다가는 은행이 이제 문책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네. 일단 의심되면은 이거는 은행이 의심 사무를 안 되니까 일단 이 정보는 다 FIU에 보내.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행태가 되는 그래서 거고요. 결국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행의 기준이 똑같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은행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마다도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AI를 도입한다면 은행도 안 헷갈리고 모두가 안 헷갈릴 수 어쨌든 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점마다 다르진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1,000만 원씩을 찾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매일 100만 원씩을 찾아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의심스러운 거냐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다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다소 주관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네. 거죠. 또 하나가 옛날에는 네. 그 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 기준이 2,000만 원 아니었던가요? 제가 저번에 한번 살짝 봤는데 한 2006년부터 시작된 것 같고 네. 시작은 5천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내려오다가 지금 1,000만 원이 된 것 같아요. 2,000만 원,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트해지는 거네요. 관리 기준이.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더 아니, 타이트해질 수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돈의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비하면 옛날 5천하고 지금 1,000하고 네. 지금 5천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진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정말 국민 경제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단순히 이제 1,000만 원을 한 번 인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이 자금 이동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친지나 가족 뭐 아니면 이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간다. 그럼 당연히 이건 나중에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 이러면 또 이제 증여세 탈루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 현금을 뽑아서요. 누군가의 계좌에 송금해줬다면 네. 직접 계좌 이체한 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이분 돈을 뽑으신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상속세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가 동시에 오픈이 되면서
그 현금 출금 내역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너무나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계좌 이체한 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인한테 현금이 그렇게 출금된 현금을 입금을 했단 말이에요. 네. 상속인이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만약 받는다. 그럼 입금된 현금이 뭔지를 추적하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네, 그래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뽑은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금에 번호가 써 있거나 꼬리표가 달려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 예를 들어서 네. 여기에서 1,000만 원 뽑아서 뭐 한 1분 뒤에 여기에 입금이 됐다. 그럼 뭐 이렇게 아구가 딱딱딱딱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게 뭐 5번 연속 반복이 된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1,000만 원을 뽑았는데 여기 500만 원이 입금이 돼. 뭐 이럴 수도 있어서 막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쓰면 이제 나쁜 이들하고 머리를 쓰면 네네네. 막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현금으로 그냥 찾아놓. 이제 그런 경우 상속세 조사하면서 봤거든요. 1분 간격으로 여기는 뽑고 여기는 입금하고 그런 분한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이상하게 보실 것 같은데 저 옆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경우에 지혈세와 상속세를 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한 분도 이 돈은 그 돈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분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시간적 간격이 1분 그리고 심지어는 한 개 은행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른 돈이에요라고 불복을 제기하면 못 이길 것 같은데요. 국민 정서와 상식과 어떤 뭐 그런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돈이 그 돈이 아니에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거의 뭐 종합 예술 같은데 종합 예술. 그러면 그걸 입증하는 네.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일단 과세를 할 때 예. 입증 책임 과세관청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보면 추정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증여 추정, 상속 추정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추정 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전가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이 과세관청 입증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그 증여 추정 규정을 상속 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법에 명문화하고 아하. 그렇게 그 틀 적용하고 안에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심 사례가 생겨서 이거는 선생님이 세금을 탈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소명하십시오. 네. 그래서 소명을 하면 못하면. 받아들여지는 거, 그렇죠. 못하면 이제 추징이 되는 거고. 추정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제 세금을 탈루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네. 어저 돈을 이제 찾았다. 막 이런 그러면 자금 이동 경로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평소에 해놔야 됩니까? 내가 나중에 이게 방어를 하려면. 만약에 이제 그게 정당하고 그리고 실제라면 기록을 해놓는 게 나 자신을 보호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뭐 길동이 학비, 이거는 뭐 말동이 무슨 뭐 비용, 소동이 뭐뭐뭐. 근데 그게 정당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은 누구 학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비를 준 것 자체가 또 증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준 게 아니라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학비 준 걸 갖다가 적어 놓는다면 내 스스로 증여를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정당하면서 기록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 기록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정당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대를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뭐 그건 제가 하나의 예고요. 어. 예. 누군가한테 줬다 이거예요. 잘 아는 친구한테 내가 그냥 돈을 줬어요. 그건 뭐죠? 증여. 증여죠. 네. 세금 내야 되고. 그것도 세금 내야 되거든요. 마치 그게 정당한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은 물론 증여 받은 사람이 내지만 그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 개시 시 5년 이내에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즉 적어놓는 것도 세법을 좀 알고 적어놓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의 학비로 들어간 돈은 당연히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회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네. 예를 들어서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보냈는데 1년 학비로 뭐 2억씩 썼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학비를 진짜 2억을 썼다면 학비가 비싸요. 근데 부양 의무가 있어요. 우리 유학을 보낸 그쵸, 자식, 유학일 땐또 그 정도 그렇게 들 들죠. 수 있죠. 유학비하고 체류비나 이제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저 소득이 있잖아요. 네네. 소득이 있는 제 대학원 학비를 만약에 부모님이 내주신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도를 넘어선 거죠. 사회 통념상 소득이 있는 자녀가 지 학비 지가 내야지. 그때 가서 또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학비 주세요. 이번 학기 등록금 나왔어요. 이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회 통념. 그게 사회 통념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자식에게 네. 부모님이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줬다. 그럼 이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사회 통념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책에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소득이 있고
그때부터는 소득이 있는 그 순간부터 정식 취업. 제가 이제 정식 취업을 한 27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사실 부모님한테 밥 얻어먹은 거 말고는 특별히 돈을 받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그러니까 받았겠죠. 사회 통념상 예. 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재판까지 갔을 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생각의 틀이죠. 근데 그거를 참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회 통념은 그냥 사회 통념이에요.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그 네. 세수가 부족할 때 이제 세무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다는 이제 질문도 드렸었는데 네네. 특히 이제 최근 시장으로 보면 이제 2024년도 최소 뭐 상반기까지는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이 좀 강세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막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혹시 이럴 때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가 세무조사 걸릴 가능성이 그러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세무조사의 총량은 그렇게 쉽게 늘었다 줄일 수는 없다 그랬죠. 네. 그리고 각 세목별 건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세금을 예로 들린다면 제 생각에는 양도세 그다음에 증여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양도세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자금 출처 조사를 조금 조절할 수는 있죠. 네. 조금 더 많이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세무서에서 이번 달에 한 100건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야 100건 중에 그럼 비중을 좀 부동산 쪽에 한번 조금 더 둬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건 시장 원리를 또 침해하는 거지만 너무 과열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조율할 수 있다. 조사 건수는 총액은 정해져 있지만 부동산 투기가 너무 과열되면 다소 그쪽에 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서 이제 네. 집 살 때 네. 주택 그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달 자금 계획서. 출처 네. 이거 이제 써서 신고하게 되잖아요. 네. 그대로 이게 맞는지 그럼 세무당국에서 비교를 좀 해보나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 1억, 아니면 뭐 주식 판 돈 1억, 아니면 뭐 대출 2억,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1억 맞나 이렇게 따져보나요? 모든 건에 대해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자체의 그 내용이 접수가 되면요. 그 자금 조달 계획서의 상당 부분이 세무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 온 내용 중에서 뭐 우리가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소득, 그다음에 증여 신고된 거 이런 자금 출처는 금방 확인이 되고요. 대출도 자금조달 계획서 뒤에다 이렇게 붙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서류들이 다 붙어 있다면 확인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많이 모자란 걸로 의심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정말로 정확해야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쪽 금액을 뭐 1억이라고 적었는데 한 8천이 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뭐 1억 2천을 가져올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질문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네. 지금 이거 계획서란 말이에요. 그쵸, 계획서는 부동산 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잔금은 어떤 경우 한 6개월 이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선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2년 후에 잔금을 치러요. 그렇죠. 그 계획이죠. 지금 현재는. 예.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계획이 바뀐 것뿐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은행 가서 미리 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계획과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수는 있죠. 있고.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수정 신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나 한국감정원 등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좀 이거를 좀 달라지면 그 내용을 붙여라. 이렇게 해서 보완 요구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바뀐 내용 그대로 소명하면 되죠. 또 몇몇 사례들 중에 또 최근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네. 결혼을 한 뒤에도 혼인 신고를 안 하는 커플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각각 주택이 있어. 그럼 합가를 하면은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니까 그런 페널티를 또 피하려고. 네. 아니면은 한 사람은 무주택자로서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유지하려고. 혹은 나중에 애 낳았을 때 한부모 혜택을 받으려고 뭐 별의별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빨리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이 혜택을 다 놓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젊은 세대들한테는 우리도 그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이제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보다 이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혼인신고하면 좀 이혼율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우리 헤어져.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세무서 내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세무서 밖에 나오니까 의외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막 청약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는 가장 큰 1번이 네. 남녀가, 즉 남자와 여자가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각각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좋은데 합하면 그때부터는 뭐죠?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거는 근데 금방은 아니죠. 5년. 5년 동안 유예를 줘요. 그래갖고 각각 1주택자가 혼인을 해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도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봐주는 비과세 특례가 있어서 그걸 최대한 늦게 혼인신고하면 그때부터 5년이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저희 후배들을 많이 봤는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걸 10년으로 늘리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특례가 있는데 똑같이 이것도 당초 5년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10년으로 늘려주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 있어서 두 가지 혜택을 좀 10년으로 늘려주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네.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주는 그냥 게 빨리 그냥 혼인 신고들 하세요. 그렇죠. 괜히 꼼수 피우지 마세요. 이런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가 중요해요. 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양가 부모로부터 죄송합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네. 각각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증여공제를 별도로 1억을 또 주기 때문에 혼인신고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서 이제는 절세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혼인신고를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주민센터로 빨리 가시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성년인 자녀한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까지였는데 5천만 원. 네. 결혼을 하면 플러스 1억. 네. 그래서 총 1억 5천까지 맞아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하는 게 지금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좀 달라졌으니까. 네. 기간도 길어졌고 10년으로. 네.